자, 행정법 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행정 행위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가 전 시간에는 행정 입법을 공부했죠. 그래서 행정 행위 부분인데, 행정 입법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정하지 못하는 그 사항에 대해서 행정부에서, 즉 행정청이라든가 행정기관에서 정하는 것이 행정 입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입법과 달리 행정청에서 행정기관에서 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행정청에서 하는 행위를 행정행위라고 합니다.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행정행위가 뭐냐, 인터넷에서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행정행위가 뭘 뜻하는가, 제가 명확하게 지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36페이지 보세요. 행정행위라 하면 행정청이 법적 근거를 통해서 구체적 사실에 기인해서 뭡니까? 법 집행을 하는 단독적 권력행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에 뭡니까? 행정청이, 그죠? 상대방에게, 어떤 상대방이 있겠죠? 상대방에게 어떤 법적 근거를 통해서, 그죠? 근거를 통해서 구체적인 사건이죠. 구체적인 사건 또는 사안이라고 봐도 상관없습니다. 통해서 하는 권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권력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단독행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의 별표를 좀 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좀 의아하는 게 또 있어요. 그러면은 이 행정행위와, 이게 행정행위죠, 행정행위와 처분이라는 게 있어요. 처분이 같은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일반적으로 이 처분의 개념이 더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행정행위를 그럼 광의로 보느냐 협의로 보느냐인데 최협의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37페이지 보세요. 법에 입각해서 구체적 사실에 기인해서 법을 집행하는 권력적 단독행위, 즉 공법행위다라고 보는 것이 최협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의 다수설은 최협의설의 입장이다, 이 내용이 1-2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거기 보면은 2번의 양가로 2번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부대 등의 관계다, 그죠? 이렇게 돼 있는데 즉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평등의 관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부대 등의 관계가 지금은 여러 가지 소송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대등한 관계까지 왔다. 그렇지만 학문적으로는 권력적 부대 등의 단독행위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39페이지를 보세요. 행정행위 총람, 이렇게 돼 있죠. 이러한 행정행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국가행위가 있어요. 입법부 행위. 크게 보면 이게 행정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부 행위도 행정행위예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포괄적 의미의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권력적 작용이 있고 뭐 단독행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목만 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40페이지 보면은 행정행위와 구별되는 개념이 하나 있다라고 그랬죠. 바로 처분이죠. 행정처분인데 이거는 행정심판법이랄까 행정소송법에 나오는 개념이에요. 자, 3-1 1번, 2번 줄을 그시기 바랍니다. 붉은색으로 줄 그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행정구제법에 가면은 이 내용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걸 숙지하고 계셔야 문제 푸는데 좋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행정행위를 공부하는데 여기서 시험 나올 것은 지금 공부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공부한 것은 시험에 나오질 않습니다. 자, 우리는 시험에 나올 부분에 대해서는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어야겠죠. 자, 141페이지를 보세요. 처분성 인정되는가? 자, 처분성이 인정되면은 항고소송할 수가 있겠고, 처분성이 인정되면은 항고소송할 수가 없겠죠. 항고소송이라는 것은 자기라든가 처분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했을 때 이걸 시정해 달라는 그런 소송을 항고소송이라고 합니다.
자, 암기를 해야겠죠. 141페이지에 3-2 요거는 100% 시험 출제됩니다. 제가 이제 별표 4개를 치료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은 한 뭐 4, 50개 될 텐데 이 부분은 정말 이 꿈에서도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처분성 인정했다. 첫 번째가 두밀 분교 통폐합 조례라는 게 있었죠. 한번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처분성 인정했죠. 항고소송 되겠죠. 두 번째, 개별 토지 가격 결정. 이것도 항고소송 됩니다. 반면에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국민고충심사결정, 국민고충심사처리위원회라는 게 있죠. 거기서 결정한 거, 이것은 항고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지금 판례 태도입니다. 그 다음에 당연퇴직 인사명령, 이런 거 있죠. 3번 같은 경우 이런 거에 대해서 불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2번도 뭐 참 재미있어요. 직급 상급자와 다투었다 이런 얘기죠. 다투었을 때 경고하는 거 있어요. 다투지 말라. 이것은 처분성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16번 보세요. 행정지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의 어떤 효율성을 위해서 행정지도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과거에 논에다가 어떤 특별한 어떤 품종의 벼를 심어라 이런 지도를 할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좀 있으면 태풍이 올라오니까 농작물에 좀 수해 피해 없도록 잘 좀 관리해달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시험에 나올 만한 거 141페이지에 지금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제가 볼 때 한 8 내지 9번 정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42페이지 본교재 뭐 이렇게 드문드문 나온 내용이 있죠. 이런 거는 한번 읽어만 보시기 바랍니다. 뭐 법률행위, 행정행위 개관에서 법률행위냐 아니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러분들 우리가 가장 공부할 때 잘 모르는 게 있는데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에요. 무슨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법률행위냐 또는 준법률행위냐 이런 말을 많이 써요. 법률행위 같은 경우는 가장 핵심을 이루는 것은 바로 의사표시입니다. 의사표시가 투영이 돼야 됩니다. 의사표시가 투입이 됐을 때는 법률행위가 되는 것이고, 준법률행위는 뭐냐면 의사표시 말고, 효과의사 말고 다른 어떤 정신작용이 여기에 투입됐을 때 이걸 준법률행위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의사표시, 정신작용이 모든 것이 투입되지 않았을 때는 사건, 그냥 일반적인 사건이라고 그러죠.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43페이지에 여러 가지 요식행위냐 불요식행위 나와 있고, 해설 부분에 보면은 준법률적 행정이 나와 있죠. 그 줄 한번 쭉 보세요. 의사표시 이외에 다른 정신적 의사가 투영된 거, 이것을 준법률 행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발명특허 같은 게 있어요. 발명특허는 법률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줄 한번 보세요. 가령 발명특허는 요건만, 행정청은 요건만 심사한다 이런 얘기죠. 즉 뭡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발명특허를 신청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행정청에서는 말이에요. 행정청에서는 이 심사만 한다는 겁니다. 심사. 형식적인 심사만 하는 것이지 어떤 의사가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명특허 같은 경우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준법률적 행정행위에 대해서 지금 종전의 판례와 지금 판례가 약간 뭡니까? 이 약간 유동적인데 무슨 얘기냐면 바로 밑에 세 번째 점 보세요. 종전에는 준법률적 행정행위에 대해서 재량권을 인정하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점차 어떻습니까? 재량권을 인정하는 그러한 흐름으로 가고 있다. 이것은 뭡니까? 어떻게 보면 재량성과 기속성을 명확하게 구별하는 그러한 흐름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144페이지 보세요. 144페이지를 보시면은 수익적 행정행위와 침익적 행정행위 이렇게 나눠 있는데, 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은 행정행위의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수익적 행정행위 같은 경우는 상대방에게 수익을 가져다 주는 그런 행정행위예요. 이런 경우 많겠죠. 예를 들어서 뭐 특허를 해준다든지, 그 다음에 허가를 해준다든지, 그 다음에 인가를 해준다든지, 이런 건 상당히 상대방이 좋겠죠. 반면에 침익적 행정행위는 뭐냐?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는 겁니다. 부담을 주는 행정행위로서 예를 들어 가지고 뭡니까? 하명 같은 거 있으면 명령 아니겠습니까? 명령을 받으면 상대방이 어때요? 부담을 갖겠죠. 이런 경우는 침익적 행정행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세요. 법률 유보. 즉 법률의 규정이 있을 때만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가 이렇게 된 것이 법률 유보 아니겠습니까? 법률 유보에 대해서는 수익적 행정행위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만 완화해가지고 적용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내용이 되겠죠. 그러나 침익적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상대방이 권리를 침해받으니까 반드시 법률에 규정이 있어야 되겠죠. 즉 엄격하게 적용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그 부분 숙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좀 중요한 것이 8번입니다. 부관. 어떤 조건이라든가 부담을 근거하는 것을 부관이라고 하는데, 수익적 행정행위는요 부관과 친할 수가 있죠. 그러나 침익적 행정행위는 일단 상대방이 침해를 받는데 또 부관을 해준다? 이중적인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부관과 거리 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인적 행정행위냐 뭐 대물적 행정행위냐 그런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대인적 행정행위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의사 면허 같은 경우 있죠. 사람한테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대물적 행정행위는 이거예요. 건축물 준공검사 이런 게 있죠. 건축물에 대해서 어떤 준공검사 또는 자동차 검사, 어떤 물건이라든가 어떤 건물에 대해서 대상으로 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대물적 행정행위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법상 계약과 쌍방적 행정이 있는데, 여러분들 계약이라는 것은 청약과 승낙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청약과 승낙으로 이루어진 공법상의 행위, 이것을 공법상의 계약이라고 합니다. 알아두시기 바라고. 자, 이제 밑에 이제 내용이 쭉 있는데, 그 다음에 좀 여러분들이 숙지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잠정적 행정행위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예비결정, 그 다음에 부분 허가. 이 부분은 별표 3개 치세요. 자, 첫 번째 보세요. 잠정적 행정행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어떤 물품을 수입하는데, 거기 보세요. 물품을 수입하는데 잠정 세율을 적용합니다. 일단 하고서 나중에 구체적인 세율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걸 잠정적 행정행위라고 그래요. 주로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관세법에 나와 있습니다.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예비결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건축 허가를 내는데 말이죠. 다수의 요건을 충족해야만이 되는데 행정청이 말이죠. 일정한 부분, 일정한 요소에 대해서만 확정적인 어떤 의사표시를 해주는 것을 예비결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분 허가는 뭐냐면 사안이 A, B, C, D가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만 허가를 해주는 겁니다. 자, 예비결정 같은 경우는 A, B, C, D 이런 순차적으로 진행되게 돼 있는데 이 순차에 맞게끔 결정해 주는 것, 이것이 예비 결정이 되겠죠. 자, 여러 가지 요건이, 그러니까 A라는 요건도 있고 B라는 요건이 있는데 일단 충족한 요건을 행정청에서 받아들이는 것, 이걸 예비 결정이라고 합니다. 교재에 잘 설명이 되어 있을 겁니다.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46페이지 5-3은 제가 설명드렸죠. 수익적 행정행위와 부담적 행정 이렇게 구별했죠. 제가 이 교재를 쓸 때 왜 이런 걸 자꾸 표로도 만들어 보고 서술 형식으로 써보고 그랬냐면 이렇게 해야만이 여러분들이 효과가 좋아요.
시험장에 갔을 때 머리에서 떠오르는 가장 좋은 방법이 표로만 돼 있어도 안 되고 그렇다고 서술형으로만 돼도 안 됩니다. 그것이 같이 융합됐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큰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정 5-4를 보시면은 행정 선택 가능성에 따라서 기속행위냐 재량행위냐 이게 돼 있죠. 자, 거기 별표 4개 주세요. 시험에 나오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속행위에 위배됐을 때는 불법이 되겠고 그 다음에 재량행위에 위배됐을 때는 부당이 되겠죠. 즉 부당이 되면은 행정심판으로 가는 것이고 불법 즉 위법을 조성했을 때는 행정소송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이런 기준을 적용하는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기속행위냐 재량행위냐 이겁니다. 근데 이 내용은 행정구제법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지 우리가 지금 행정작용법에서는 말이죠. 기속행위냐 아니냐 이것만 구별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자, 그 내용은요. 여러분들 페이지 151페이지 들어가면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5 한번 설명했죠. 대인적 행정행위, 그 다음에 대물적 행정행위 이렇게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147페이지 일방적 행정행위, 쌍방적 행정행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쌍방적 행정행위와 일방적 행정행위 유형을 좀 여러분들이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번 일반적 행정행위의 대표적인 것이 경찰 하명입니다. 경찰이 말이죠. 경찰은 치안이라든가 질서 유지를 위해서 어떤 명령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때 내리는 것이 경찰 하명인데 경찰 하명은 뭡니까? 상대방이 협력할 것을 원칙적으로는 기대하지 않죠. 요건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풍기문란 행위랄지 아니면 질서 유지하라고 명령할 수가 있죠. 그러나 상대방이 반드시 이걸 따라야 되겠다는 요건은 아니죠. 그죠? 따르면 좋죠. 그러나 그것이 요건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세부가. 조세부가도 어때요? 특정 개인한테 물론 하지만 일반적으로 국가에다가 세금을 제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적 행정행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쌍방적 행정행위는 뭐냐면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 겁니다. 동의를 요건으로 하는 거예요. 주로 이제 수익적 행정행위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이런 거는 암기를 좀 해 주셔야겠습니다. 공기업 특허, 그 다음에 곡물 사용 특허, 귀화 특허 이런 거예요. 귀화 같은 경우는 뭡니까? 귀화 허가죠. 귀화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국적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 요건에 맞고 당사자의 어떤 동의를 받아야 A국에서 B국의 국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귀화 허가라고 합니다. 자, 세 가지 암기 좀 해주십시오. 자, 우리 행정법을 공부할 때는 이론 공부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이론에 철저히 무장을 하고 그 다음에는 판례라든가 암기사항을 정말 기계적으로 오토매틱하게 암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들 실력이 확 올라가는 것이지 이론만 가지고 또는 판례만 가지고 했다가는 큰 코를 다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식행위, 불요식행위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행위 분류에서 수령 분류 행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령이 필요 없는 행정행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시라든가 고시 이런 거 있죠. 특정한 사항을 일반인에게 알리는 것을 고시라고 그러죠. 고시 같은 경우는 행정청에서 어떻습니까? 행정청에서 상대방을 정해놓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떻습니까? 수령을 할 필요가 없겠죠. 고시 자체로 효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8페이지 행정의 분류에서 법률 상태 기준 적극적이냐 소극적이냐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법률 행위, 준법률 행위 또 나눌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5-11에서 중요한 게 하나 나오는데 행정의 분류에서 특정 또는 구체적 기준을 어떤 이에 따라서 분류하는 게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적 구체적 행정행위는 기본적 행정행위다 이렇게 돼 있죠. 개별적 행정행위의 특징 자 읽으세요.
개별적이고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이면서 구체적인 경우가 있다. 이것을 일반 처분이라고 합니다. 일반 처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저 개별적이며 추상적인 경우도 또 있어요. 이런 거는 특정인에 대해서 특정한 사안을 규율하는 그러한 처분을 말하겠죠. 자, 149페이지입니다. 149페이지에서는 한번 얘기 나왔다는 건데 부분 허가와 그 다음에 예비 결정, 그 다음에 가행정행위 이런 걸 공부했었는데 자, 3번 가행정행위에다가 별표 2개 치세요. 이건 뭐냐면 임시적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직위해제 처분. 자, 어떤 공무원이 있는데 공무원이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랬을 때 직접 파면 처분하지 않고 그 직위를 해제하는 처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파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행정행위, 여러분들 등기 같은 경우도 가등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위 해제 처분은 가행정행위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복효적 행정행위, 그 별표 3개 주세요. 자, 갑이라는 행정청이 있습니다. 갑이라는 행정청이 있는데 갑이라는 행정청에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행정행위 또는 처분을 했다. 근데 이 행정처분이 상대방 을에게는 수익을 가져다 줬어요. 그러나 병에 대해서는 침익을 가져줬다, 침해를 가져줬다 이런 얘기죠. 이런 경우를 일반적으로 복효적 행정행위라고 합니다. 또는 이 을에 대해서 말이죠. 수익적인 성격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침익적인 성격 같이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복효적 행정행위 또는 제3자 보호규범이라고 또 말씀을 또 드릴 수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발생하는 것이 뭐냐면 가령 행정청이 말이죠. 을에게 이런 처분했는데 자기한테 손해를 봤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이 침해본 병이 말이죠. 행정 개입 청구권을 제소할 수가 있어요. 행정 개입 청구권을 제기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의 보세요. 149페이지. 하나의 행정처분의 수익적 효과와 또 다른 면에서는 침익적 효과를 같이 발생하게 하는 그런 행정행위를 복효적 행정행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여기에는 뭐 혼합형 행정행위와 그 다음에 제3자 행정행위 이런 게 있습니다. 주로 이제 제3자 행정행위는 저런 거예요. 경업자 소송, 경원자 소송 이런 거 말씀드릴 수가 있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151페이지 제3자 효적 행정행위를 정리해 봤습니다. 그 내용 그대로가 되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면은 이 제3자, 이게 제3자죠. 제3자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바로 원고 적격을 가질 수가 있다. 자, 151페이지에 표를 보세요. 거기 보시면은 3번 원고 적격 인정한다. 자, 줄거세요. 제3자 행정처분의 당사자는 아닌데 제3자인데도 소송상에서는 원고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건 다른 말로 해서 원고 적격이 확대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1페이지 제3강 거기 보시면은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이렇게 나와 있죠. 의미가 이렇게 있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와서는 재량행위와 기속행위가 구별하는 것이 모호해지고 명확하게 구별하는 기준이 없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종전에 나왔던 재량행위로 볼 것이냐 기속행위로 볼 것이냐 여기에 대한 판례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52페이지를 보세요. 기속행위냐 재량행위 구별 나와 있죠? 일단 우리가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를 구별할 때 학설이 좀 있어요. 그걸 좀 우리가 간단히 보고서 정말 판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150페이지 보면 요건재량설이 있습니다.
법률 요건이 있을 때 법률 요건 요 범위 안에서 재량권이 있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이것이 법률 요건설이고, 두 번째는 법률 요건이 있고 또 효과가 있죠. 효과가 재량이다 이렇게 본 것이 효과 재량설입니다. 그 다음에 판단 여지설은 뭐냐면 이거는 뭐냐면 어떤 법률이 있다면 이 법에 대해서 전문가적 집단인 행정청에서 말이죠 알아서 판단할 일이지, 이런 알아서 판단할 일을 이거는 사법시험에서 사법심사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판단 여지설입니다. 상당히 뭐랄까요, 좀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런 학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54페이지 보면 판단 여지설에 대해서 간단히 썼는데,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은 여기까지는 공부 안 하셔도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수준에서 공부하시면 충분할 거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155페이지 보면은 좀 어려운 얘기인데, 바호프와 이제 울레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판단 여지에 대해서 유형으로 또 분류한 게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대체가 불가능한 경우, 자 155페이지 보세요. 인격이랄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인격에 대해서 판단하는데 인격이라는 것은 대체 불가능하죠. 그리고 어떤 법률에 의해서 인격이라는 판단이 있을 때 이 판단은 어떻습니까? 행정청에서 만약에 판단을 했는데 이 판단에 대해서 사법부가 관여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우프라든가 울레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씩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학자가 있다 이런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56페이지 보시면은 요건 재량설과 효과 재량설도 비교한 게 딱 있죠. 자, 전제만 한번 보세요. 요건 재량설은 재량 범위를 축소하고자 하는 의지에서 시작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요건만 요기에 대해서만 재량을 인정하니까 어떻습니까? 재량 범위가 작아지겠죠. 그런 의미가 있고요. 효과 재량설은 아니다. 요건이 뭡니까? 이 재량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 효과가 중심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본 것이 바로 효과 재량설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점도 있고 뭐 좋은 점도 있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7페이지 복합 민원이라는 게 있는데 의의만 간단히 보겠습니다. 한 개의 민원, 한 개의 민원으로 한 개의 민원으로 행정처분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에 그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관계, 법령 등에 의해 다수 관계자가 허가라든가 인가,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그런 민원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냐면 한 가지 의사표시를 했는데 여러 가지 다 받아야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복합 민원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157페이지에 불확정 개념과 판단 여지 했는데 이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저런 거죠. 우리가 이제 법률이라든가 이 행정입법을 보면은 완벽하게 모든 의미를 담는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의미론적으로 봤을 때 불확정 개념일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우리 법에서 사람이다 그러면은 사람도 여러 종류 아니겠습니까? 자연인도 있고 법인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판단 여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을 직접 수행하는 행정청에서 법률 해석을 했는데 자기들이 판단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사법심사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 보면 뭐 근무 성적이 지극히 나쁘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정말 이 불확정 개념으로 볼 수가 있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159페이지를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시험에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베이스적인 그런 얘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를 보겠습니다. 159페이지도 구별했죠. 자, 우리가 재량행위를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학설이 쭉 나눠졌고, 그 다음에 기속행위냐 재량행위를 또 나눈 또 기준이 있겠죠. 자, 중요한 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미는 중요하겠죠. 자, 기속행위는 법규상 정한 요건 충족 시 행정청은 반드시가 중요합니다.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반드시. 이걸 기속행위다.
기속행위는 구속력과는 또 다른 거예요. 법률의 근거를 반드시 둬야 된다. 법률이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 행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재량행위는 행정기관의 행위 시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재량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를 재량행위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알아두시기 바라고. 자, 5번을 보세요. 부관. 종전견해와 최근견해 이렇게 됐는데 기속행위는 말이죠. 종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해서 또 부담이라든가 어떤 침익을 주면 안 된다 이런 뜻에서 할 수가 없었는데 근자에는 최근에는 기속행위에 대해서도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다음으로 재량행위는 원래 법 규정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부과를 붙일 수 있다. 왜냐하면 재량을 준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는요 큰 문제가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160페이지 보세요. 지금 법률 용어가 자꾸 나오는데 선원주의라는 게 있어요. 제일 위에 보세요. 요건을 구비한 신청자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먼저 신청한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행정행위, 즉 발급을 해줘야 된다는 원칙, 이게 선원주의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는 시험에 나오는 부분 아니고 드디어 이제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 나왔죠. 자, 160페이지에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를 구분한 것이 있죠. 판례가 쭉 나와 있는데, 자, 대표적인 거 보겠습니다. 기속행위 1번 일반 주점 음식점 허가, 이것은 기속행위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3번 보세요. 석유 판매업 허가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기속행위로 봤다는 겁니다. 반면에 161페이지 보세요. 토속 채취 허가. 자, 우리가 토속 채취라는 게 매우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요. 이 토속 채취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지금 건축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모래라든가, 그 다음에 모래 말고 어떤 돌덩어리죠. 어떤 흙 같은 거 또는 어떤 바위 같은 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이런 거를 산을 깎는다든지 아니면은 하천에서 구하는 것이 가장 비일비재한 일이 되겠죠. 이런 경우는 행정청이 말이죠. 재량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죠. 왜? 비리가 또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토속 해체를 했을 때는 자연 경관 내지는 자연 환경이 뭡니까? 파괴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환경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물론 재량행위로 되어 있습니다만 법적으로 상당히 논의가 많이 되고 논의의 초점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있냐면은 사업 인정, 예를 들어서 토지 수용법 같은 거 있죠. 이런 경우는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유수면 매립 면허라는 게 또 있습니다. 자, 우리 행정법에서는 이런 법률 용어가 엄청나게 많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애를 좀 먹습니다. 근데 애를 먹는 것만큼 시험은 어렵게 출제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번 보세요. 임목 벌채 및 굴채 허가 이렇게 돼 있죠. 임목을 뭡니까? 베어 가지고 채취한다든지 벌채라고 그러죠. 또는 뭡니까? 산에 있는 어떤 나무를 캐 가지고 굴채라고 그러죠. 다른 곳으로 가는 그런 허가를 인정해 주는 거, 이것도 바로 재량이라고 볼 수가 있죠. 만약에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것도 역시나 환경을 침해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재량권의 한계 나와 있죠. 판례 태도, 저기 별표 3개 치세요. 여기는 자,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부분은 별표가 4개입니다. 여기는 3개예요. 자, 161페이지 나가고 있습니다. 박사학위 논문 심사 시 통과자 이유 없이 학위를 불수했다.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말이죠. 제출했더니 이유 없이 통과를 했는데 이유 없이 학위를 안 줬다는 얘기예요. 이런 경우는 재량권을 남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럴 때도 소송, 행정심판으로 갈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62페이지 보세요. 자, 우리가 왜 별표를 3개를 쳤냐면, 일단 재량행위냐 기속행위냐 한번 구별해 봤고,
그 다음에가 이제 재량 행위인데 여기를 넘어가는 게 있어요. 이걸 남용이라고 그러죠. 남용이 됐을 때는 어떻습니까? 행정심판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재량권을 넘어갔을 때는 이건 부당에 해당합니다. 시험에 잘 나오죠. 넘어갔다 이런 뜻입니다. 6월인데 넘어갔다. 즉 재량권을 넘어갔을 때는 행정심판이 제기될 수가 있어요. 즉 부당이라는 것은 행정청에게 준 재량권을 뛰어넘었을 때 위법은 아니지만 위법에 해당하지 않지만 부당하다라고 판단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162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6번 당직 근무 중 돈을 걸지 않고 화투놀이 했습니다. 화투놀이 하다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 모두에게 파면 조치를 했으면 되는데 미운 털 박힌 사람 한 사람에게만 파면 조치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행정권을 위반했다고 볼 수가 있죠. 평등권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재량권 위반이니까 어떻습니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내용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온 내용이 162페이지입니다. 재량권의 일탈과 남용 인정 판례의 태도 이렇게 나와 있죠. 매우 중요하죠. 거기 보면은 일탈 남용 인정 여기도 별표 3개입니다. 거기 보시면은 자, 여러분들 162페이지 판례 태도를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판례 태도라고 나온 것은 무조건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행정법 판례 책을 사가지고 말이죠. 상당히 두껍습니다. 한 600에서 700페이지 되는데 그걸 다 공부한다. 아주 이 피를 말리겠죠. 그래서 그거를 아주 요약으로 해가지고 제가 정리하는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행정법 고득점 맞으시려면요. 그 이 내용에다가 최근에 기출됐던 3 내지 4년 동안 기출됐던 기출문제를 숙지하면은 합격권에 금방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만점을 맞아가지고 행정부에서 박사가 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좀 더 깊이 공부하면 되겠죠. 자, 일탈 남용을 인정했다. 1번 보세요. 공무원의 동의 없는 전출명령. 자, 이런 것도 뭡니까? 전출명령 했더니만 적법함을 전제로 한 징계처분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재량권을 넘어갔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평등권 아까 얘기했지만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어떤 파면 조치 면직이죠. 면직 조치도 바로 재량권을 남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2번 또 보세요. 일탈 남용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 불인정 있죠. 거기 보시면은 2번이 참 상당히 이슈가 됐던 건데 태아 성별 고지라는 게 있어요. 고지에 대한 어떤 뭡니까? 초음파 검사 이런 게 있겠죠. 초음파 검사를 했을 때 여기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이 있었어요. 사실 의사들이 이런 걸 많이 좀 하는데 성별에 따라서 낙태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성별을 감지해서 초음파 검사를 못하도록 했는데 어떤 의사가 여기를 위반했나 보죠. 그랬을 때 자격정지를 명한 처분했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권, 즉 태아의 아직 사람은 아닙니다만 태아의 권리를 더 우선시했죠. 성별을 보는 것보다요. 그래서 이 경우는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았다라고 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재량권을 남용했는가 안 하는 거는 결국 공익을 추구하는가, 그죠? 이런 기준이 많이 작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익보다는 자,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바로 행정법 아니겠습니까? 행정법이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바로 공익이 되겠습니다. 즉 아무리 의사일지라도 아무리 자기가 산모일지라도 태아의 성별을 자기 마음대로 미리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알아가지고 어떤 조치를 한다든지 이것은 천륜에 반한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1번도 참, 이거는 좀 과한 판례 같기도 한데, 술해관계 교통법 위반 운전자로부터 말이죠, 단돈 10,000원을 수령했다는 겁니다. 누가요? 바로 경찰 공무원이 10,000원을 수령했다는 거예요. 10,000원이란 돈의 액수를 봤을 때는 큰 돈이 아니지만, 경찰이라는
신분으로 봤을 때는 이 10,000원이라는 것도 뇌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파면 조치한 것은 정당하다. 즉 재량권 남용이 아니었다라고 한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자, 여러분들 판례를 공부하실 때 이렇게 요약을 해가지고 공부하는 습관,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교재가 지금 600페이지가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과목이 5과목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5과목을 모두 섭렵하려면은 계속 범위를 줄여가야겠습니다. 줄이고 또 줄여서 핵심적인 사항을 내가 반드시 알고 시험장에 가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매우 유익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63페이지에 마지막으로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말이죠, 기속행위라든가 재량행위 같은 경우는 뭡니까? 사법심사 규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위법 상태까지 갔을 때는 행정소송까지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행정소송법 제27조로 해결하면 되겠고, 만약에 부당해서 멈췄을 때는 뭡니까?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행정쟁송법을 통한 불복 절차가 남아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것은 기속행위냐 재량행위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결국 시험에는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구별하는 것과 그 다음에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냐 아니냐 이 내용을 가지고 시험에 출제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숙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